아들도 못 낳는 년이 밭이 문제야. 넌 이 집에 있을 자격이 없다. 썩 꺼지거라. 시어머니의 침이 제 얼굴에 튀었습니다. 봉투 하나를 던졌어요. 이거라도 가져가. 딸년들이랑 거기서 농사나 지어. 남편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쓰레기 봉투에 짐을 쌌습니다. 5살, 3살, 딸 둘의 손을 잡고 현관을 나섰어요. 5년이었습니다. 이름 한 번 불러주지 않은 집이었어요. 그날 저는 30살이었습니다. 갈 곳이 없었어요. 이 이야기는 그날로부터 시작됩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적어주시면 그쪽을 향해 복 받으시길 기도드리겠습니다. 저는 25에 시집갔습니다. 박정태, 30살, 중소기업 과장, 키 175에 얼굴이 반반했어요. 중매 자리에서 처음 봤을 때 심장이 뛰었습니다. 이 사람이면 행복하겠다. 진심으로 그렇게 믿었어요. 결혼식 날 시어머니 오말순 여사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며느리 이쁘다. 아들 하나만 낳아다오. 그때는 그 말이 축복인 줄 알았어요. 신혼 첫 달은 좋았습니다. 남편이 퇴근하면 같이 저녁을 먹었고 주말이면 손잡고 산책도 했어요. 시어머니도 우리 며느리 요리 솜씨가 좋아하고 웃으셨어요. 그때는 정말 좋았거든요. 3달 뒤 임신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미역국을 직접 끓여오셨어요. 아들이야. 틀림없어. 내 감이 그래. 10달을 꽉 채우고 분만실에 들어갔습니다. 진통이 14시간이었어요. 죽을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복도에서 서성거렸고 시어머니는 기도를 하셨어요. 딸이에요.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시어머니의 표정이 변했어요. 미역국 냄비를 들고 왔던 손이 멈췄습니다. 남편은 괜찮아. 다음에 아들 낳으면 되지 하고 웃었지만 시어머니는 웃지 않았어요. 그날부터 달라졌습니다. 서연이를 안고 태어나는 날 시어머니는 마중을 나오지 않았어요. 집에 도착하니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남편이 전화해서 문을 열어달라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안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계셨습니다. 왔어? 그 한마디뿐이었어요. 아기를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잘하면 달라지겠지. 새벽 5시에 일어나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 계란말이, 나물 3가지, 김치.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반찬을 외워서 매일 다르게 올렸어요. 국이 짜다. 밥이 질다. 계란말이가 타 있잖아. 한 번도 맞았던 적이 없었어요. 뭘 해도 틀렸습니다. 그래도 참았습니다. 둘째를 임신했거든요. 이번에는 아들이겠지. 저도 그걸 바랐어요. 솔직히 말하면 아들을 낳으면 시어머니가 제 이름을 불러줄 것 같았습니다. 서연이를 업고 병원 다녔어요. 입덧이 심했지만 아침상은 한 번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가끔 제 배를 보면서 말했어요. 이번엔 아들이다. 태몽의 용이 나왔어. 10달이 지나고 분만실에 다시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도 진통이 길었어요. 12시간. 딸이에요. 시어머니는 분만실 유리창 너머로 아기를 한번 보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어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돌아서서 복도를 걸어 나갔어요. 남편이 뒤따라가면서 엄마 엄마 불렀지만 시어머니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분만실 침대에서 혼자 울었어요. 갓 태어난 서윤이가 제 옆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아기를 안으니까 따뜻했어요. 그 따뜻함이 유일한 위로였습니다. 퇴원 후부터 시어머니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야 밥, 야 양말, 야 빨래. 이름이 사라졌습니다.
결혼 전에는 순자 씨, 결혼 직후에는 며느리 서연이 낳고부터는 야가 됐어요. 서윤이를 낳은 뒤로는 그마저도 줄어서 그냥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밥상을 가리키면 차리라는 뜻이고 빨래통을 가리키면 돌리라는 뜻이었어요. 5년이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시어머니 약 챙기고 아침상 차리고 서윤이 밥 먹이고 빨래 돌리고 청소하고 점심 차리고 저녁 차리고 하루가 전쟁이었어요. 고마워라는 말을 한 번도 듣지 못했습니다. 남편은요? 처음 1년은 그래도 중간에서 말려줬어요. 엄마, 순자가 힘들어하잖아. 그런데 시어머니가 한마디 하면 돌아서더라고요. 네 마누라를 내가 왜 챙겨야 하냐? 아들을 낳아와야지. 2년 차부터 남편도 같은 편이 됐습니다. 술 마시고 들어오면 밥상을 뒤엎었어요. 국이 차잖아. 남편이 몇 시에 들어오든 따뜻한 밥이 있어야 할 거 아냐. 그러다 한 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네 배가 문제야. 아들을 낳아야 사람 대접을 받지. 밥상을 치우면서 손이 떨렸어요. 서연이가 방에서 나와 엄마 왜 울어? 하고 물었습니다. 저는 울지 않았어요. 눈물이 안 나왔거든요. 그때는 이미 눈물이 마른 뒤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남편이 소파에서 잠들었습니다. 술 냄새가 진동했어요. 저는 이불을 덮어주려고 다가갔는데 소파 쿠션 사이에서 핸드폰이 빛나고 있었어요. 화면에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오빠, 오늘 병원 다녀왔어. 8줄에 낯선 여자의 사진이 프로필에 걸려 있었어요. 젊고 예뻤습니다.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서연이와 서윤이가 자는 방에서 작은 숨소리가 들렸어요. 무너지면 안 됐거든요. 아이들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저도 몰랐습니다. 진짜 무너지는 건 그 다음 날부터였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남편이 밥을 먹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아직 방에 계셨습니다. 서연이와 서윤이는 유치원에 보낸 뒤였어요. 저는 식탁 앞에 앉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남편 앞에 놓았어요. 이게 뭐예요? 목소리가 떨리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밤새 연습했거든요. 울지 말자. 떨지 말자. 물어보기만 하자. 남편이 젓가락을 내려놓았어요. 핸드폰 화면을 보더니 3초쯤 멈췄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쉬었어요. 놀라지도 당황하지도 않았습니다. 알았으면 됐잖아. 그 한마디였어요. 미안하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설명도 없었어요. 알았으면 됐잖아. 그게 5년을 같이 산 남편의 대답이었습니다. 누구예요? 임신 8주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말 그대로야. 남편은 숟가락을 다시 들었어요. 밥을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씹었어요. 삼켰어요. 저는 그걸 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밥을 먹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아이가 생겼다는 거잖아요. 다른 여자한테. 시끄러워. 아침부터 남편이 국그릇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국물이 튀었어요. 제 손등 위로. 뜨거웠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더 뜨거웠거든요. 그때 방문이 열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나오셨어요. 잠옷 차림으로 머리도 안 빗은 채로 식탁 위에 놓인 핸드폰을 받고 제 얼굴을 받고 남편의 얼굴을 봤습니다. 뭐야, 이 소란이. 어머니, 이 사람이 바람을 피웠어요. 다른 여자가 임신까지 했어요. 시어머니가 멈칫했습니다. 딱 1초. 그리고 고개를 남편 쪽으로 돌렸어요. 정태야, 사실이냐? 네. 남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때 기대했어요. 시어머니가 남편을 혼내줄 거라고.
아무리 저를 미워해도 아들의 외도를 모른 척하지는 않을 거라고. 시어머니의 다음 말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아들이냐? 남편이 고개를 들었어요. 아직 몰라요. 석 달은 지나야 안 돼요. 시어머니가 저를 봤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그리고 입을 열었어요. 아들이면 데려와라. 숨이 멈췄습니다. 어머니, 지금 무슨 말씀을. 넌 5년 동안 딸 둘이야. 밭이 문제라고 했잖아. 저 여자가 아들을 낳으면 이 집안대가 이어지는 거야. 밭이 문제. 제 몸이 문제라는 뜻이었어요. 저라는 사람이 아니라 제 자궁이 문제라는 뜻이었습니다. 5년 동안 새벽 5시에 일어나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약을 챙기고 아이를 업고 한 번도 고마워 소리를 듣지 못한 5년이 밭이 문제라는 4글자에 묻혔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식탁을 잡고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떨렸어요. 그런데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혼하겠습니다. 시어머니가 눈을 크게 떴어요. 남편도 고개를 들었습니다. 둘 다 놀란 표정이었어요. 제가 그런 말을 할 줄 몰랐던 거예요. 5년 동안 네, 어머니, 네, 여보만 했으니까요. 뭐라고? 이혼하겠다고요. 시어머니가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그래. 나가. 가진 것도 없으면서 뭘 들고 나가게. 그 다음 일은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남편이 이혼 서류를 가져왔어요. 하루 만에. 미리 준비해 둔 거였습니다. 서랍에서 꺼내는 걸 보니까 적어도 한 달 전에는 만들어 둔 거였어요. 제가 핸드폰을 발견하기 전부터 저를 내보낼 계획이었던 겁니다. 위자료 항목에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어요. 양육권은 남편 측으로 돼 있었습니다. 서연이 서윤이는 내가 키운다. 네가 가져가 봐야 뭘 먹여. 제 딸들이에요. 네 딸이면 네가 먹여 살려. 대신 한 푼도 안 줄 거야. 시어머니가 옆에서 서랍을 열더니 낡은 등기부등본 봉투를 꺼냈어요. 식탁 위로 밀었습니다. 충청도에 네 시아버지가 남긴 땅이 하나 있어. 쓸모없는 땅이야. 이거라도 가져가.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충남 어딘가에 임야. 면적이 적혀 있었지만 숫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딸년들이랑 거기서 농사나 지어. 시어머니가 웃었습니다. 비웃음이었어요. 입꼬리만 올라간 차가운 비웃음. 저는 그 봉투를 집었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찍었습니다. 찍으면서 생각했어요. 이 집에서 나가야 산다. 여기 있으면 죽는다. 양육권은 빼앗겼습니다. 남편이 포기하지 않았어요. 먹여 살릴 능력이 없잖아. 법적으로도 안 돼. 변호사를 쓸 돈이 없었습니다. 친정도 없었어요. 엄마는 제가 15에 돌아가셨고 아빠는 재혼해서 연락이 끊긴 지 오래였거든요. 딸들을 두고 나가야 했습니다. 서연이가 5살이었어요. 엄마 어디가? 현관에서 제 다리를 잡았습니다. 서윤이는 3살이라 상황을 몰랐어요. 그냥 언니가 우니까 같이 울었습니다. 엄마가 집 하나 만들고 올게. 금방 데리러 올게. 거짓말이었어요. 금방 데리러 올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 말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서연이의 손을 떼어내는데 3분이 걸렸습니다. 작은 손가락이 제 바지를 꽉 잡고 놓지 않았어요. 엄마 가지 마, 엄마 가지 마. 서윤이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토끼 인형을 한 손에 쥔 채로. 시어머니가 뒤에서 말했어요. 그만 질질 짜고 나가. 저는 서연이 손을 놓았습니다. 쓰레기 봉투 하나를 들고 현관문을 나섰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서연이의 울음소리가 문 너머로 들렸어요. 엄마, 엄마. 복도를 걸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1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문이 닫히고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동안 저는 벽에 등을 기대고 주저앉았어요. 울었습니다. 소리를 죽여서 울었어요. 쓰레기 봉투를 끌어안고 바닥에 앉아서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할 때까지 울었습니다. 30살이었어요. 가진 건 쓰레기 봉투 하나와 쓸모없는 땅 등기부등본 한 장. 갈 곳이 없었습니다. 버스터미널로 갔어요. 봉투에 적힌 주소를 보고 충남행 버스를 탔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이 멀어지는 걸 봤어요. 아파트 불빛이 하나씩 작아졌습니다. 서연이와 서윤이가 자는 그 방에도 불이 켜져 있을까? 아이들이 울다 잠들었을까? 3시간을 달렸어요. 버스에서 내렸을 때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논두렁 사이로 좁은 길이 보였어요. 그 길 끝에 풀이 무성하게 자란 빈 땅이 있었습니다. 허름한 농가 한 채, 지붕이 반쯤 내려앉아 있었어요. 이게 제가 받은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는 몰랐어요. 25년 뒤 이 땅 위에 무엇이 올라올지. 버스에서 내려 논두렁 길을 40분쯤 걸었습니다. 봉투에 적힌 주소를 따라갔어요. 길이 끝나는 곳에 풀이 허리까지 자란 빈 땅이 있었고 그 안쪽에 농가 한 채가 서 있었습니다. 지붕 슬레이트가 반쯤 내려앉아 있었어요. 마당에는 깨진 화분과 녹슨 삽이 굴러다녔습니다. 현관문을 밀었더니 경첩이 삐걱거리면서 열렸어요. 안에 들어서는 순간 냄새가 먼저 왔습니다. 곰팡이, 쥐 배설물, 먼지, 숨을 쉬기가 어려웠어요. 부엌 싱크대에 이끼가 끼어 있었고 수도꼭지를 틀어도 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전기도 끊겨 있었어요. 방 한쪽 벽에 금이 가 있었고 그 틈으로 바깥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쓰레기 봉투를 마루에 내려놓고 주저앉았어요. 여기가 제가 받은 전부였습니다. 25년을 살아온 30살 여자가 가진 전부. 시어머니는 이걸 주면서 웃었어요. 비웃었어요. 딸년들이랑 농사나 지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집도 아니었어요. 첫날 밤은 마루 바닥에 쓰레기 봉투를 깔고 누웠습니다. 이불이 없었거든요. 3월이었는데 바닥이 얼음 같았어요. 밤새 잠을 못 잤습니다. 천장에서 뭔가 뛰어다니는 소리가 났어요. 쥐였습니다. 그 밤에 처음으로 죽고 싶다는 생각이 스쳤어요. 서연이, 서윤이, 아이들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현관에서 제 바지를 잡고 울던 서연이, 바닥에 주저앉아 토끼 인형을 안고 울던 서윤이, 그 얼굴들이 천장에 어른거렸어요. 죽으면 안 됐습니다. 아이들을 데려와야 했거든요. 다음 날 아침 마을 이장님을 찾아갔어요. 사정을 말했더니 이장님이 한숨을 쉬시면서 전기와 수도 신청을 도와주셨습니다. 3일 뒤에 전기가 들어왔고 일주일 뒤에 물이 나왔어요. 녹물이었지만 물이 나온다는 것만으로 울었습니다. 벽틈은 신문지와 테이프로 막았어요. 깨진 창문은 비닐로 덮었습니다. 쥐구멍은 찾는 대로 막았어요. 한 달이 걸렸습니다. 손톱이 깨지고 손바닥에 물집이 잡히고 허리가 펴지지 않는 날이 많았어요.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올 곳을 만들어야 했거든요. 2주 뒤에 전화가 왔습니다. 남편이었어요. 아니, 전 남편. 서연이 서윤이 데려가. 양육권을 가져가 놓고 2달도 안 돼서 전화를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손녀 둘을 돌보기 싫다고 했대요. 밥도 안 해주고 기저귀도 안 갈아주고 서윤이가 매일 밤 울어서 잠을 못 자겠다고. 내 연녀한테도 남의 집 딸년들 데리고 같이 살 수 없다는 말을 들었대요. 데려갈 거야 말 거야. 제가 울면서 매달릴 줄 알았나 봐요.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이를 악물었어요. 울지 않았습니다. 보내세요. 다음 날 정태가 차를 몰고 왔어요.
서연이와 서윤이를 내려놓고 10분 만에 돌아갔습니다. 인사도 없이 차 트렁크에서 아이들 옷가지를 담은 비닐봉투 하나를 꺼내 마당에 던지고 갔어요. 서연이가 저를 보자마자 달려왔습니다. 엄마. 서연이와 서윤이를 한꺼번에 안았어요. 두 아이가 제 목을 감싸 안았습니다. 서윤이는 토끼 인형을 꼭 쥔 채로 엄마, 엄마 하고 울었어요. 서연이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할머니가 밥 안 줬어. 서윤이가 매일 울었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세 식구가 마루에 나란히 누웠습니다. 이불 한 채를 셋이 덮었어요. 서연이가 오른쪽에, 서윤이가 왼쪽에 제 팔을 베고 잠들었습니다. 천장에서 쥐가 뛰어다녔지만 아이들은 몰랐어요. 피곤했으니까. 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두 아이의 잠든 얼굴을 번갈아 봤어요. 볼이 말라 있었고 서윤이는 입술이 갈라져 있었습니다. 2주 만에 이렇게 됐어요. 다시는 이 아이들을 놓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돈을 벌기 시작했어요. 마을 할머니들한테 반찬 만드는 법을 더 배웠습니다. 김치, 나물, 젓갈, 장아찌. 시어머니 밑에서 5년간 밥만 했던 게 기술이 된 거예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서연이와 서윤이가 자는 동안 처음에는 마을 슈퍼 앞에 좌판을 깔았어요. 김치 한 통, 나물 3가지, 깍두기. 비닐 깔고 앉아서 팔았습니다. 첫날 매출이 8,000원이었어요. 그 8,000원으로 라면을 샀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니 단골이 생겼어요. 이 집 김치 맛있다 소문이 났습니다. 2주 뒤에 읍내 식당에서 반찬 납품 요청이 왔어요. 처음으로 거래처가 생긴 겁니다. 한 달 뒤 첫 정산을 받았습니다. 47만 원.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보고 한참 동안 멍하게 서 있었어요. 생애 처음으로 내 돈을 번 거였습니다. 30년을 살면서 제 이름으로 된 돈을 가져본 적이 없었어요. 시집가기 전에는 아버지 돈이었고 시집가서는 남편 돈이었습니다. 47만 원. 적은 돈이었지만 제 두 손으로 번 돈이었어요. 서연이한테 떡볶이를 사줬습니다. 서윤이한테는 색연필 세트를 사줬어요. 나머지는 전부 쌀과 재료비에 넣었습니다. 그렇게 석 달이 지났어요. 좌판에서 작은 가게로 옮겼습니다. 읍내에 월세 30만 원짜리 점포를 얻었어요. 간판이 없어서 A4 용지에 매직으로 순잔의 반찬이라고 써서 붙였습니다. 그게 제 첫 번째 간판이었어요. 순잔의 반찬. 세상에서 아무도 불러주지 않았던 제 이름이 처음으로 간판에 올라간 날이었습니다. 야, 밥 대신 순잔해. 그걸 보면서 울었어요. 기뻐서 운 게 아니라 제 이름이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아서 울었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반찬을 만들고 서연이 서윤이 아침밥 먹이고 학교 보내고 가게 열고 배달하고 장 보고 저녁에 가게 닫고 아이들 숙제 봐주고 잠은 하루에 4-5시간밖에 못 잤어요. 힘들었습니다. 매일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시집에서보다 덜 힘들었습니다. 야, 밥 소리를 안 들으니까요. 아들 못 낳는 년 소리를 안 들으니까요. 힘든데 자유로웠어요. 가게가 조금씩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넉 달째부터 월세를 제때 낼 수 있게 됐고 5달째부터는 아이들 학용품비가 나왔어요. 6달째에 처음으로 이불을 새로 샀습니다. 서연이와 서윤이가 엄마 이불이 새 거야 하고 좋아했어요. 그날 밤 세 식구가 새 이불 위에서 뒹굴었습니다. 그래도 밤이면 외로웠어요. 아이들이 잠든 뒤 혼자 부엌에 앉아 장부를 정리했습니다. 숫자를 적다가 문득 손이 멈출 때가 있었어요. 누군가 수고했어 한마디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
아이들한테는 할 수 없는 말이거든요. 어른한테 기대고 싶은 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외로움을 말할 사람이 없었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가게는 안정됐고 읍내 식당 3곳에 납품하고 있었어요. 서연이는 학교에서 친구가 생겼고 서윤이는 어린이집에서 웃는 법을 다시 배웠습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아침에 가게 문을 열었는데 문 앞에 채소 박스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상추, 고추, 깻잎, 호박. 싱싱했어요. 이름표는 없었습니다. 누가 놓고 간 걸까? 고개를 갸웃하면서 가져왔어요. 다음 날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날도, 그다다음 날도 매일 아침 가게 문 앞에 채소 박스가 놓여 있었어요. 한 번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누군지 몰랐어요. 매일 아침 가게 문 앞에 채소 박스가 놓여 있었습니다. 상추, 깻잎, 고추, 호박, 오이. 하루도 빠지지 않았어요. 비가 오는 날에는 박스 위에 비닐이 덮여 있었습니다. 누군가 젖을까봐 씌워둔 거였어요. 이름표가 없었습니다. 메모도 없었어요. 그냥 박스만 덩그러니. 처음 일주일은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누가 실수로 놓고 간 건가 싶었거든요. 그런데 매일이었습니다. 이틀째, 사흘째, 나흘째. 일주일이 지나도 매일 있었어요. 새벽에 가게 문을 열면 어김없이 박스가 놓여 있었습니다. 열흘째 되는 날 새벽 4시 반에 일부러 일찍 나가봤어요. 가게 문 앞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안에 들어가서 반찬 준비를 시작했어요. 1시간쯤 뒤에 문 밖을 봤더니 박스가 놓여 있었습니다. 4시 반에서 5시 반 사이. 그 사이에 누군가 오는 거였어요. 보름째 되는 날 새벽 5시에 가게 불을 끄고 문 뒤에 숨었습니다. 유리문 틈으로 바깥을 봤어요. 5시 12분. 트럭 한 대가 가게 앞에 섰습니다. 운전석에서 남자가 내렸어요. 건장한 체격에 짧은 머리, 검은색 점퍼를 입고 있었습니다. 남자가 트럭 뒤에서 채소 박스를 꺼내 가게 문 앞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어요. 소리가 나지 않게 살짝. 그리고 박스 위치를 한번 고쳐놓더니 트럭에 올라타고 갔습니다. 1분도 안 걸렸어요. 얼굴을 제대로 못 봤습니다. 그런데 그 트럭을 알았어요. 읍내 동철이네 식당 배달 트럭이었거든요. 제가 반찬을 납품하는 새 식당 중 하나였습니다. 이동철, 나이는 저보다 2살 위. 읍내에서 식당을 혼자 운영하는 사람이었어요. 반찬 납품 계약을 맺을 때 처음 만났는데 말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맛있네요 한마디 하고 계약서에 도장 찍었어요. 그게 전부였거든요. 다음 날 반찬 배달을 갔습니다. 식당 주방에서 동철 씨가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저기 혹시 매일 아침에 채소 박스 놓고 가시는 분이 동철 씨예요? 동철 씨가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지 않았어요. 고개만 살짝 돌렸습니다. 남는 거라니요. 매일 그 양이 남아요? 네. 거짓말인 거 알았어요. 식당 운영하면서 매일 그만큼 남을 리가 없었거든요. 따로 사서 갖다 놓는 거였습니다. 왜요? 왜 저한테 그러세요? 동철 씨가 수도꼭지를 잠갔어요. 손을 앞치마에 대충 닦고 저를 봤습니다. 처음으로 제대로 눈이 마주쳤어요. 눈이 깊었습니다. 말은 없는데 눈에 말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반찬이 맛있으면 재료가 좋아야지. 그 한마디를 하고 돌아섰습니다. 다시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얼굴이 뜨거웠어요. 왜인지 모르겠는데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31살의 심장이 이렇게 뛸 일이 있나 싶었어요. 배달 가방을 챙겨서 나오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그 뒤로도 채소 박스는 계속 왔어요. 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달라진 건 하나 있었습니다.
박스 안에 작은 메모가 들어있기 시작했어요. 오늘 상추 싱싱함. 고추 매운 거라 장갑 끼고 만지세요. 호박 2개 넣었음. 하나는 애들 먹이세요. 글씨가 삐뚤었어요. 연필로 꾹꾹 눌러 쓴 글씨. 메모지도 아니고 배달 전표 뒷면에 적은 거였습니다. 애들 먹이세요. 그 3글자를 보고 가게 안에서 울었어요. 누군가 제 아이들을 신경 쓰고 있다는 게 5년 동안 시댁에서 한 번도 듣지 못한 말을 낯선 남자가 배달 전표 뒷면에 적어준 거였습니다. 채소 박스만이 아니었어요. 어느 날 가게에 왔더니 선반이 고쳐져 있었습니다. 흔들리던 선반에 나사가 새로 박혀 있었어요. 물어볼 것도 없었습니다. 새벽에 온 거였어요. 서연이가 학원에 늦었다고 뛰어가다 넘어진 날에는 가게 앞에 트럭이 서 있었어요. 동철 씨가 운전석에서 타세요 하고 한마디 했습니다. 서연이를 학원까지 태워줬어요. 서윤이도 같이. 돌아오는 길에 서윤이가 물었어요. 엄마, 저 아저씨 누구야? 반찬 가져다 주는 아저씨야. 착한 아저씨네. 서윤이가 그렇게 말하는데 또 울 뻔했습니다. 나중에 알았어요. 동철 씨도 혼자였다는 걸. 3년 전에 아내를 사고로 잃었대요. 아이는 없었고 식당을 혼자 운영하면서 매일 같은 자리에서 같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을 할머니가 말해줬어요. 그 총각, 마누라 죽고 나서 웃는 거 본 적이 없어. 근데 요새 반찬집 앞에서 트럭 세우고 뭔가 하더라고. 동철 씨가 왜 말이 없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혼자 남겨진 사람은 말이 줄어요. 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게 1년이 지났어요. 어느 가을 저녁이었습니다. 가게 뒷마당 평상에 앉아 있었어요. 서연이와 서윤이는 안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동철 씨가 식당 마감하고 오면서 호떡 4개를 사왔어요. 애들 거 2개, 이거 둘이 먹어요. 나란히 앉아 호떡을 먹었습니다. 사이에 주먹 하나 들어갈 만큼 거리를 두고 호떡이 뜨거워서 후후 불면서 먹었어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편했어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동철 씨가 말했어요. 순자 씨, 이름을 불렀습니다. 1년 만에 처음으로. 네. 힘들면 말해요. 그 한마디였어요. 돌아보니까 동철 씨가 정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를 안 보고 앞을 보면서 말한 거였어요. 귀가 빨개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보면서 동철 씨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빨개진 귀, 삐뚤한 글씨, 매일 새벽 5시 12분의 트럭 소리. 이 나이에 이러면 안 되는 건가? 32살 이혼녀의 딸 2 딸린 여자가 설레면 안 되는 건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심장이 말을 안 들었습니다. 반년이 더 지났어요. 동철 씨가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여전히 말이 없었고, 여전히 채소 박스를 놓고 갔고, 여전히 부러진 선반을 고쳐줬어요. 서연이와 서윤이한테 아저씨로 불리면서 학원도 태워주고 간식도 사줬습니다. 어느 날 서연이가 물었어요. 엄마, 동철 아저씨 우리 아빠 되면 안 돼?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왜? 아저씨가 아빠 같아서. 그날 가게 문을 닫고 동철 씨 식당에 갔어요. 마감 시간이었습니다. 동철 씨가 혼자 바닥을 닦고 있었어요. 동철 씨, 네. 저 같은 사람이랑 괜찮겠어요?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저도 몰랐어요. 문장이 안 만들어졌습니다. 딸 2 딸린 이혼녀. 가진 것도 없고, 학력도 없고, 그런 여자가 저 같은 사람이랑 괜찮겠어요 라고 말하는 게 민폐인 것 같았어요. 동철 씨가 걸레를 내려놓았습니다. 일어서더니 저를 봤어요.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좋은 겁니다. 33에 재혼했어요.
읍사무소에서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하객 없이 둘이서 서연이와 서윤이가 증인 대신 서명했어요. 서윤이는 글씨를 못 써서 동그라미를 그렸습니다. 그게 우리 결혼식이었어요. 동철 씨는 제 딸들을 친딸처럼 대했습니다. 서연이를 우리 서연이, 서윤이를 우리 서윤이라고 불렀어요. 한 번도 네 딸이라고 한 적이 없었습니다. 서연이가 처음으로 아빠라고 불렀을 때 동철 씨가 뒤돌아서 눈물을 닦았어요. 저는 그걸 봤습니다. 재혼한해 겨울 임신했습니다. 아이를 갖게 됐다는 걸 알았을 때 무서웠어요. 또 딸이면 어쩌지? 그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5년간 밭이 문제야라는 말을 듣고 살았으니까요. 몸에 박힌 공포였어요. 동철 씨한테 말했어요. 아들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동철 씨가 설거지를 하다 말고 돌아봤습니다. 무슨 소리야? 건강하면 됐지. 그 한마디에 5년 동안 박혀있던 가시가 빠지는 것 같았어요. 10달 뒤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분만실에서 간호사가 말했어요. 아들이에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울었습니다. 기뻐서가 아니에요. 이상한 말이지만 억울해서 울었어요. 밭이 문제가 아니었다는 게, 아들을 못 낳는 여자가 아니었다는 게, 5년 동안 맞은 그 말이 전부 거짓이었다는 게, 그게 억울했습니다. 동철 씨가 분만실 밖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기를 안고 나왔더니 동철 씨가 울고 있었습니다. 소리 없이 볼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닦지도 않고 서 있었어요. 왜 울어요? 몰라. 그냥 아기를 안겨줬어요. 동철 씨의 큰 손이 아기를 받았습니다. 떨리고 있었어요. 그 크고 거친 손이. 이름을 준호라고 지었습니다. 이동철의 아들 이준호. 서연이가 동생을 보자마자 말했어요. 아빠, 얘 이름 뭐야? 준호. 네 동생이야. 이쁘다. 서윤이는 아기 손가락을 만지면서 희죽희죽 웃었어요. 그날 밤 동철 씨가 준호를 안고 잠들었습니다. 서연이와 서윤이가 양쪽에서 아기를 구경하면서 잠들었어요. 저는 네 사람의 잠든 얼굴을 봤습니다. 3년 전에는 혼자였어요. 쓰레기 봉투 하나 들고 쫓겨난 여자였습니다. 지금은 4명이에요. 남편이 있고 딸이 둘 있고 아들이 있어요. 밭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집이 문제였어요. 그렇게 계절이 25번 바뀌었습니다. 처음 5년은 버티는 시간이었어요. 읍내 작은 가게에서 새벽 4시에 일어나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동철 씨는 식당 마감 후에 와서 배달을 도와줬어요. 서연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갔고 서윤이가 유치원을 졸업했고 준호가 걸음마를 뗐습니다. 순잔의 반찬에 A4 간판이 플라스틱 간판으로 바뀐 게 5년째 되던 해였어요. 단골이 늘었습니다. 읍내에서 순잔의 김치 안 먹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먹은 사람은 없다는 말이 돌았어요. 납품처가 3곳에서 8곳으로 늘었고 주문 전화가 아침마다 울렸습니다. 10년 차에 옆 가게가 비었어요. 벽을 터서 매장을 2배로 넓혔습니다. 직원을 처음 고용했어요. 마을 할머니 2분. 김치 담그는 걸 도와주셨습니다. 사장님, 사장님하고 부르시는 게 어색했어요. 평생 야 밥만 들었던 사람이 사장님이라니. 동철 씨는 식당을 정리하고 저와 함께 반찬 사업에 합류했어요. 배달과 물류를 맡았습니다. 새벽에 산지에서 직접 채소를 가져오고 납품처를 돌고 장부를 정리했어요. 말은 여전히 없었지만 일은 빈틈이 없었습니다. 15년 차에 프랜차이즈 제안이 왔어요. 대전에서 식품 유통업을 하는 분이 순잔의 반찬을 보고 연락을 한 겁니다. 처음에는 거절했어요. 겁이 났거든요. 시장 좌판에서 시작한 여자가 프랜차이즈를 한다고? 동철 씨가 말했어요.
당신이 만든 거잖아. 못할 게 뭐가 있어. 그 한마디에 용기가 났습니다. 1호점은 천안이었어요. 2호점은 세종, 3호점은 대전. 이름은 전부 순잔의 반찬이었습니다. 간판에 제 이름이 3개나 걸린 거였어요. 20년 차에 연 매출이 3억을 넘었습니다. 읍내 작은 가게에서 시작해서 직원 12명의 회사가 됐어요. 통장에 찍히는 숫자를 보면서도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30세에 쓰레기 봉투 하나 들고 쫓겨났던 여자가 서연이는 간호대학을 졸업하고 대전병원에 취직했어요. 졸업식 날 서연이가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엄마가 내 영웅이야. 그 말에 눈물이 쏟아졌어요. 서연이 앞에서 울고 싶지 않았는데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25년 전에 현관에서 제 바지를 잡고 울던 5살이 엄마가 영웅이라고. 그 아이가 어른이 되어서 그런 말을 해주다니. 서윤이는 교대를 졸업하고 초등학교 교사가 됐어요. 수업 첫날 사진을 보내왔는데 교탁 앞에 서 있는 서윤이가 웃고 있었습니다. 3살 때 바닥에 주저앉아 토끼 인형을 안고 울던 아이가. 저는 그 사진을 핸드폰 배경화면으로 바꿨어요. 준호는 22살, 대학교 3학년이 됐습니다. 경영학과. 나중에 엄마 회사 물려받을 거야라고 웃으면서 말하는 아이였어요. 동철 씨를 닮아서 말은 적은데 행동이 많은 아이. 방학 때마다 내려와서 배달 트럭을 몰았습니다. 동철 씨와 나란히 트럭에 앉아 있는 뒷모습이 꼭 닮았어요. 동철 씨는 25년 동안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말이 없었어요. 여전히 새벽에 먼저 일어나 물류차를 몰았고 여전히 제 밥그릇에 반찬을 하나 더 올려놨습니다. 맛있는 거 먹어 같은 말은 안 했어요. 그냥 젓가락으로 슬쩍 옮겨놓았습니다. 25년째 산책을 같이 다녔어요. 저녁 식사 후에 마을 둘레길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동철 씨가 항상 바깥쪽으로 섰어요. 차가 올까봐. 비가 오면 우산을 제 쪽으로 기울였습니다. 본인 어깨는 젖으면서 한 번도 사랑해라고 말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매일이 사랑이었습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만들어진 25년이었어요. 가끔 밤에 잠이 오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동철 씨가 옆에서 코를 골면 그 소리가 좋았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증거니까. 쓸모없는 땅 위에서 쓰레기 봉투를 깔고 누웠던 밤이 떠올랐습니다. 천장에서 쥐가 뛰어다녔던 그 밤. 25년이 지났는데도 그 밤의 추위가 기억나요. 그래서 더 감사했습니다. 옆에 사람이 있다는 게. 쓸모없던 시골 동네도 조금씩 변했어요. 논이 밭으로 바뀌고 밭이 주차장이 되고 주차장 옆에 편의점이 들어왔습니다. 큰 도로가 뚫리면서 차가 다니기 시작했어요. 발전한다는 말이 마을 어르신들 입에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제 세상은 이미 충분했거든요. 남편이 있고 딸들이 독립했고 아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반찬 사업도 안정됐고요. 25년 동안 시댁에서 연락이 온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정태가 어떻게 사는지, 시어머니가 살아계신지, 내연녀와 잘 사는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알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 사람들은 제 인생에서 지운 페이지였으니까요. 가끔 새벽에 반찬을 만들다 문득 생각이 스칠 때가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잘 살고 있을까? 오래된 흉터를 만지듯 잠깐 스치고 지나가는 생각. 아프지는 않았어요. 다만 완전히 사라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준호가 대학교 3학년 되던 해봄이었습니다. 4월, 가게 문을 열고 우편함을 확인하는데 등기 우편이 한 통 들어 있었어요. 보낸 곳은 군청이었습니다. 봉투를 열었어요. 도시개발사업 보상 대상 토지 통보서.
저는 그 자리에서 멈췄습니다. 글자를 3번 읽었어요. 네 번째에야 뜻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이 땅, 시어머니가 쓸모없는 땅이라고 던졌던 이 땅. 25년 전에 딸년들이랑 농사나 지어라며 내쫓을 때 위자료 대신 준 이 땅이 신도시 재개발 핵심 부지로 지정됐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봉투를 잡고 있는 손이. 동철 씨한테 전화했습니다. 여보, 나 지금 가게인데 이것 좀 와서 봐. 뭔데? 나도 잘 몰라. 그냥 와봐. 동철 씨가 10분 만에 왔어요. 트럭 문을 쾅 닫고 뛰어들어왔습니다. 그 사람이 뛰는 걸 처음 봤어요. 25년을 같이 살면서 봉투를 건넸습니다. 동철 씨가 읽었어요. 1번, 2번, 3번. 그리고 저를 봤습니다. 순자야. 응. 우리 될 것 같아. 그때는 몰랐어요. 될 것 같아가 무슨 뜻인지, 보상가가 얼마인지, 그리고 이 소식이 누구한테까지 흘러갈지, 감정평가서가 나오기까지 2달이 걸렸습니다. 군청에서 안내문이 왔고 감정평가사가 땅을 측량하러 왔어요. 저와 동철 씨는 마당에 서서 그 사람들이 줄자를 들고 땅을 재는 걸 지켜봤습니다. 25년 전에 풀이 허리까지 자라있던 그 땅, 쥐가 뛰어다니던 농가가 서 있던 그 땅, 시어머니가 쓸모없는 땅이라고 던졌던 그 땅을 양복 입은 사람들이 측량하고 있었어요. 한 달 뒤 감정평가사 사무실에서 면담이 있었습니다. 토지보상 감정가가 나왔습니다. 서류를 내밀었어요. 숫자를 봤습니다. 50억 2천만 원. 저는 숫자를 읽었어요. 다시 읽었습니다. 3번째 읽었을 때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이게 맞아요? 네. 해당 토지가 신도시 핵심 상업지구 중심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주변 개발 계획까지 반영된 감정가입니다. 동철 씨가 옆에서 제 손을 잡았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동철 씨 손도 떨리고 있었어요. 사무실을 나와 주차장에서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트럭 운전석에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둘 다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여보, 응? 우리 이거 꿈이야? 동철 씨가 핸들을 잡고 있던 손으로 제 손등을 꼬집었어요. 아프지? 아파. 꿈 아니야. 둘 다 웃었습니다. 웃다가 울었어요. 트럭 안에서 둘이 울었습니다. 50대 후반 부부가 주차장 트럭 안에서 손잡고 우는 모습이 우스웠을 거예요. 그런데 멈출 수가 없었어요. 25년이었습니다. 좌판에서 8,000원 벌던 날, 47만 원에 울던 날, 월세 30만 원 맞추느라 밤잠을 설치던 날, 그 모든 날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50억? 시어머니가 쓸모없다고 던진 땅이 50억이 됐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소문은 빠르게 퍼졌어요. 읍내에서 시작됐습니다. 순잔의 반찬 사장님 땅이 재개발 대박 났대. 마을 사람들이 축하한다고 떡을 돌렸어요. 단골 손님들이 사장님 이제 부자 됐네 하고 웃었습니다. 저는 웃으면서도 불안했어요. 이유를 몰랐습니다. 좋은 일인데 왜 불안한지 그때는 몰랐어요. 2주 뒤에 알았습니다. 가게에서 반찬을 포장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김순자 씨 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만. 저는 법무법인 한성의 최 변호사입니다. 오말순 여사 측 대리인으로 연락드립니다.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오말순, 시어머니. 25년 만에 듣는 이름이었습니다. 충남 군면에 위치한 토지에 대해 소유권 관련 논의를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해당 토지는 고 박씨 가문의 선산 부속지로 이혼시 위자료 명목으로 임시 사용을 허락한 것이지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의뢰인 측 입장입니다. 머리가 하얘졌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이 땅은 이혼할 때 제 명의로 넘어온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 이견이 있어 면담을 요청드리는 것입니다. 시간 되시면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핸드폰을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25년 동안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명절에도 설날에도 서연이 서윤이 생일에도 야 밥이라고 부르며 쫓아냈던 사람들이, 딸들을 딸년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쓰레기 봉투에 짐을 싸서 내보냈던 사람들이 50억이 되니까 전화를 합니다. 동철 씨한테 전화했어요. 여보, 시댁에서 연락 왔어. 동철 씨가 5분 만에 왔습니다. 또 뛰어왔어요. 이 사람은 제가 위험하면 뜁니다. 상황을 설명했어요. 동철 씨가 듣고 나서 입을 다물었습니다. 한참 동안. 그리고 한마디 했어요. 변호사 구하자. 다음 날 대전에서 부동산 전문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이혼 당시 서류를 전부 가져갔어요. 변호사가 서류를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이혼합의서에 재산분할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충남 군면 임야 해당 토지를 김순자에게 이전한다고 명확히 기재되어 있고 등기부등 본상 소유권 이전도 25년 전에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럼 시댁 측 주장이 안 통하는 건가요? 법적으로 승산이 없는 주장입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된 토지에 대해 임시 허락이었다고 주장하는 건 무리가 있어요. 다만 변호사가 안경을 벗었어요. 다만 상대 측이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시간을 끌면서 보상 절차를 지연시키려는 목적일 수 있어요. 그리고 소송이 시작되면 정신적으로 소모가 큽니다. 그 말이 맞았어요. 소송 자체가 무기인 거였습니다. 일주일 뒤에 또 전화가 왔어요. 이번에는 변호사가 아니었습니다. 박정태, 전 남편이었어요. 모르는 번호로 걸어왔는데 목소리를 듣자마자 알았습니다. 25년이 지나도 그 목소리는 잊히지 않더라고요. 시끄러워. 아침부터 하던 그 목소리. 순자야. 순자야. 25년 만에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5년 동안 야 밥이라고만 부르던 사람이, 쫓아낼 때 한마디도 하지 않았던 사람이, 뭐예요? 나 좀 만나자. 할 말이 있어. 할 말 없어요. 순자야, 제발. 한 번만. 목소리가 달랐어요. 25년 전에 그 뻔뻔한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기어들어가는 목소리. 뭔가 쪼들리는 사람의 목소리.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가게 문을 닫고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동철 씨는 배달이 늦어서 아직 안 왔어요. 가게 안이 조용했습니다. 형광등이 지직거리는 소리만 들렸어요. 25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분만실에서 딸이에요 하는 소리를 듣고 돌아서던 시어머니, 밭이 문제야라고 했던 그 입, 알았으면 됐잖아라며 밥을 떠먹던 남편, 이거라도 가져가라며 봉투를 던지던 그 손, 서연이가 엄마 가지 말라고 울던 목소리. 25년이 지났는데 선명했어요. 세월이 약이라고 하잖아요. 맞았어요. 아프지는 않았습니다. 동철 씨가 25년 동안 그 상처 위에 반찬을 올려놓고 채소 박스를 놓고 우산을 기울여줬으니까. 흉터는 남았지만 피는 멈춘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 그 사람들이 그 흉터를 다시 건드리고 있었습니다. 돈 때문에, 50억 때문에 분했어요. 25년 동안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잖아요. 서연이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도, 서윤이가 교사 임용시험에 합격했을 때도, 준호가 태어났을 때도, 아이들의 아빠라는 사람이 한 번도, 할머니라는 사람이 한 번도. 그런데 50억이 되니까 순자야. 웃겼습니다. 웃기다 못해 눈물이 났어요. 그때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동철 씨가 들어왔어요. 저를 보더니 멈칫했습니다. 울었어? 아니, 눈이 빨간데. 동철 씨가 아무 말 없이 옆에 앉았어요. 그리고 제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큰 손. 25년 동안 채소 박스를 옮기고 트럭 핸들을 잡고 제 밥그릇에 반찬을 올려놓던 그 손. 내가 있잖아. 그 한마디에 눈물이 쏟아졌어요. 응, 알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동철 씨는 아무 말 없이 손을 잡고 있었어요. 그게 이 사람이었습니다. 말 대신 손을 잡아주는 사람. 25년 전에도 지금도 울음을 멈추고 코를 풀었어요. 동철 씨가 주머니에서 휴지를 꺼내줬습니다. 구겨진 휴지. 웃음이 났어요. 여보. 응, 나 앉아. 이번에는 동철 씨가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하지. 당신이 이긴 거잖아. 이미. 그 말이 맞았습니다. 25년 전에 진 게 아니었어요. 25년 동안 이기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아직 끝이 아니었어요. 시어머니가 직접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3주 뒤였습니다. 가게에서 오후 배달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문 앞에 검은 세단 한 대가 섰습니다. 이 동네에서 보기 힘든 차였어요. 운전석에서 양복 입은 남자가 내렸고 뒷좌석 문을 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내렸어요. 25년 만이었습니다. 80세, 머리가 하얗게 샜고 등이 굽었고 지팡이를 짚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눈빛은 변하지 않았어요. 위에서 아래로 사람을 훑는 그 눈. 25년 전 딸년들이랑 농사나 지어라고 말하던 그 눈이었습니다. 시어머니 뒤에서 박정태가 내렸어요. 전 남편, 57세, 머리가 많이 빠졌고 얼굴에 주름이 깊었습니다. 양복을 입고 있었는데 어깨에 비듬이 보였어요. 옆에 양복 입은 사람이 한 명 더 있었습니다. 변호사인 것 같았어요. 세 사람이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앞치마를 두른 채로 서 있었어요. 손에 김치 포장 비닐을 들고 있었습니다. 내려놓지 않았어요. 내려놓으면 손이 떨릴 것 같았거든요. 시어머니가 가게 안을 둘러봤습니다. 반찬 진열장, 업소용 냉장고, 순잔의 반찬 간판, 위에서 아래로 훑쳤어요.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장사는 잘 되나 보구나. 25년 만에 듣는 첫마디가 그거였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앉아서 얘기하자. 여긴 가게예요. 앉을 자리 없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25년 전에 내 어머니만 하던 며느리가 달라진 걸 느낀 거였습니다. 변호사가 서류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김순자 씨, 저희 측에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해당 토지의 보상금 중 50%를 박 씨 가문 측에 반환하시면 소송을 철회하겠습니다. 50%, 25억이었습니다. 그 땅은 원래 박 씨 가문의 선산 부속지입니다. 이혼 시 합의로 넘겼다 해도 도의적으로. 도의적이요? 제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참으려고 했는데 안 됐습니다. 25년 전에 도의적으로 행동하신 적이 있으세요? 아들 못 낳는 년이라고 쫓아내면서 쓰레기 봉투에 짐 싸서 내보낸 게 도의였어요? 딸들을 딸년이라고 부른 게 도의였어요? 5년 동안 이름 한 번 안 불러준 게 도의였어요? 가게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지팡이를 꽉 쥐었어요. 정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50%를 원하시면 법원에서 뵙겠습니다. 저한테는 이혼합의서 원본, 등기부등본, 25년간의 재산세 납부 기록 전부 있어요. 그리고 제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법적으로 승산이 없는 소송이라고. 변호사의 얼굴이 굳었어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길 수 없다는 걸. 처음부터 협박용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변호사를 밀어냈어요. 한 발짝 앞으로 나오더니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순자야, 순자야. 25년 만에 시어머니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5년 동안 야, 너 밥으로만 부르던 사람이 50억 앞에서 처음으로 제 이름을 불렀어요. 우리가 잘못한 거 안다. 내가 미안하다. 그러니까 반만 나눠라. 응? 가족이잖아. 가족이요? 저는 앞치마를 풀었습니다. 접어서 카운터 위에 올려놓았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를 정면으로 봤습니다. 어머니, 5년 동안 저한테 야, 밥하셨잖아요. 이름 한 번 안 불러주셨잖아요. 서연이 나았을 때 분만실에서 돌아서셨잖아요. 서윤이 나았을 때 병실에 오지도 않으셨잖아요. 시어머니의 눈이 흔들렸어요. 쫓겨날 때 쓰레기 봉투에 짐을 쌌어요. 서연이가 5살이었어요. 엄마 가지 마 하고 제 바지를 잡았어요. 떼어내는데 3분이 걸렸어요. 어머니는 뒤에서 그만 질질 짜고 나가라고 하셨어요. 정태가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그 땅에서 쥐랑 같이 잤어요. 3월에 이불 없이 바닥에 누웠어요. 처음에는 죽고 싶었어요. 서윤이 얼굴 생각하면서 버텼어요. 아이들 데려올 집을 만들려고 양육권을 뺏어놓고 2달도 안 돼서 데려가라고 전화했죠. 밥도 안 해주고 기저귀도 안 갈아주고 딸년들 데리고 살 수 없다는 말을 내연녀한테 들었다면서 시어머니가 눈을 내리깔았어요. 지팡이 위에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25년 동안 한 번도 연락이 없었어요. 명절에도 서연이 입학식에도 서윤이 졸업식에도 준호 태어났을 때도 한 번도. 그런데 50억이 되니까 가족이에요? 가게 안에 침묵이 내렸습니다. 형광등이 지직거리는 소리만 들렸어요.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어요. 25년 전에 그 단단한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갈라지고 떨리고 쪼그라든 목소리. 정태가 사업 망했다. 내연녀도 떠났어. 집도 팔았다. 지금 월세방이야.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멈칫했어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말하기 싫은 게 있는 것 같았어요. 내 연녀한테서도 아들이 없었다. 딸 하나 낳고 헤어졌어. 심장이 쿵했어요. 밭이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정태가 벽을 보고 있었어요. 대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밭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25년 전에 저를 쫓아낸 이유. 아들을 못 낳는 밭. 그게 제 탓이 아니었습니다. 아들 못 낳은 게 정말 제 탓이었어요? 시어머니가 대답하지 못했어요. 정태가 벽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답이었어요.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잠금 화면을 보여줬어요. 동철 씨와 준호가 나란히 트럭에 앉아 웃고 있는 사진. 저는 아들 낳았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이동철의 아내 김순자, 아들 이준호, 대학교 3학년, 딸 서연이는 간호사, 서윤이는 교사, 프랜차이즈 순잔의 반찬 대표, 그리고 50억 토지 소유자.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어요. 25년 동안 쌓아온 것들이 제 등 뒤에 있었거든요. 아드님은요? 한마디를 더했습니다. 정태의 어깨가 떨렸어요. 시어머니가 지팡이를 짚은 손에 힘이 빠지는 게 보였습니다. 소송하고 싶으시면 하세요. 법원에서 뵙겠습니다. 이혼합의서 원본, 등기 이전 기록, 재산세 25년치 납부 영수증 전부 있어요. 제 변호사가 준비 끝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가방에 넣기 시작했어요. 결과를 안 거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저는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25년 전에 어머니가 저한테 하신 말 기억하세요? 딸년들이랑 농사나 지어
그 말,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었어요. 농사 안 지었어요. 대신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8,000원부터 시작해서 25년 걸렸어요. 문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나가주세요. 시어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돌아섰어요. 등이 25년 전보다 더 굽어 있었습니다. 정태가 뒤따라 나갔어요. 저를 한번 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정태의 눈에 뭔가가 있었습니다. 미안함인지 후회인지 아니면 25년 전에 밥을 떠먹으면서 알았으면 됐잖아 하던 그때의 무신경함이 뒤늦게 되돌아온 건지 저는 모르겠었어요. 알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세단이 떠났습니다. 문을 닫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참고 있었거든요. 시어머니 앞에서 떨면 안 된다고, 울면 안 된다고. 동철 씨한테 전화했습니다. 여보, 끝났어. 잘했어. 동철 씨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전화기 너머로. 그날 저녁 서윤이, 준호한테 전화했어요. 셋 다 같은 말을 했습니다. 엄마, 대단해. 서연이가 울었어요. 서윤이가 울었습니다. 준호는 안 울려고 참다가 울었어요. 저도 울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어요. 25년 전에 엘리베이터에서 울었을 때는 세상이 무너지는 눈물이었습니다. 오늘은 세상을 다시 세운 눈물이었어요. 3년이 지났습니다. 소송은 없었어요. 시어머니 측 변호사가 한 달 뒤에 연락을 해왔습니다. 의뢰인이 소송을 취하하겠다고 합니다. 그게 끝이었어요. 이길 수 없다는 걸 알았던 거였습니다. 처음부터 보상 절차가 시작됐고 1년 뒤에 보상금이 입금됐습니다.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보고 동철 씨와 둘이 한참 동안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이거 진짜 우리 돈이야? 우리 돈이야. 동철 씨가 웃었습니다. 25년을 같이 살면서 그렇게 환하게 웃는 걸 처음 봤어요. 보상금으로 같은 지역에 건물을 올렸습니다. 7층짜리 1층에 카페를 넣기로 했어요. 제가 직접 운영할 카페. 반찬 사업은 프랜차이즈 본부장한테 경영을 맡기고 저는 한 발짝 물러났습니다. 25년 동안 새벽 4시에 일어났으니까 이제는 6시에 일어나도 되는 인생을 살고 싶었어요. 건물이 올라가는 걸 매일 보러 갔습니다. 1층 골조가 올라가고 2층이 올라가고 3층, 4층. 콘크리트 냄새가 났어요. 25년 전에 곰팡이와 쥐 냄새가 나던 그 땅 위에 콘크리트가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공사 현장 앞에 서서 생각했어요. 시어머니가 딸년들이랑 농사나 지어라고 던졌던 이 땅. 쥐가 뛰어다니던 농가가 서 있던 이 땅. 쓰레기 봉투를 깔고 누워 처음으로 죽고 싶다고 생각했던 이 땅. 그 땅 위에 제 건물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7층이 다 올라간 날 동철 씨가 옥상에 저를 데려갔어요. 계단을 올라 옥상 문을 열었더니 바람이 불었습니다. 멀리 읍내가 보였어요. 농가 밭 사이로 새 도로가 뚫려 있었고 아파트 단지가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우리 땅이었어. 동철 씨가 말했어요. 아니,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기가 우리 집이야. 마이너스. 카페 이름을 뭘로 할지 한 달을 고민했어요. 서연이가 엄마 카페라고 하자고 했고 서윤이가 순자네 카페라고 하자고 했어요. 준호는 그냥 엄마 이름 넣으라고 했습니다. 동철 씨는 당신이 정해라고만 했어요. 이 사람답게 순자네 반찬에서 시작했으니까 A4 용지에 매직으로 쓴 그 이름에서 시작했으니까 카페도 순자네로 하기로 했어요. 간판이 올라가는 날 내 식구가 다 왔습니다. 서연이가 대전에서 올라왔어요. 남편이랑 같이.
서연이가 결혼한 지 2년째였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 서연이한테 엄마한테 인사해라는 말을 자연스럽게 하는 사위. 저는 그게 좋았어요. 서윤이는 올해 결혼했습니다. 같은 학교 체육 선생님이랑. 서윤이 결혼식 날 버질로드를 걸을 때 동철 씨가 서윤이 팔을 잡고 걸었어요. 서윤이가 동철 씨한테 아빠 나 너무 떨려라고 했고 동철 씨가 아빠도라고 했습니다. 둘 다 울었어요. 하객들도 울었고 저는 맨 앞줄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윤이가 3살 때 바닥에 주저앉아 토끼 인형을 안고 울던 아이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아빠라고 부르는 남자 팔을 잡고 걸어가고 있었으니까요. 준호는 대학을 졸업하고 순잔의 반찬 본사에 들어왔습니다. 엄마, 나 밑에서부터 시작할게. 배달부터. 동철 씨를 닮아서 말보다 행동이 먼저인 아이. 첫 출근날 배달 트럭을 몰고 나가는 뒷모습이 25년 전 새벽 5시 12분에 채소 박스를 놓고 가던 동철 씨와 겹쳤어요. 간판이 올라갔습니다. 순자네. 크고 따뜻한 글씨가 건물 1층에 걸렸어요. 조명이 들어오자 글씨가 빛났습니다. 서연이, 서윤이, 준호, 동철 씨. 서연이 남편, 서윤이 남편. 6명이 간판 아래에 서서 사진을 찍었어요. 동철 씨가 제 옆에 섰습니다. 아무 말 없이 손만 슬쩍 잡았어요. 거칠고 큰 손. 28년 전에 채소 박스를 놓고 가던 그 손. 사진을 찍고 카페 안에 들어갔어요. 커피를 내렸습니다. 제가 직접. 서투른 라떼였지만 아무도 맛이 없다고 안 했어요. 서연이가 컵을 들고 말했습니다. 엄마, 건배하자. 뭐라고 하면서 순잔의 오픈 축하? 준호가 끼어들었어요. 아니, 김순자 만세로 하자. 다들 웃었습니다. 커피잔을 부딪혔어요. 쨍 하는 소리가 카페 안에 퍼졌습니다. 창밖으로 오후 햇살이 들어왔어요. 간판에 순잔의 글씨 그림자가 바닥에 길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동철 씨가 라떼를 한 모금 마시더니 말했어요. 맛있네. 25년 전에 반찬을 처음 납품했을 때 한 말이랑 똑같았습니다. 맛있네요. 그때도 그 한마디 하고 도장 찍었어요. 이 사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28년 동안 저녁에 다들 돌아가고 동철 씨와 둘이 카페에 남았어요. 불을 끄지 않았습니다. 나란히 앉아 창밖을 봤어요. 건물 앞 가로등이 켜져 있었고 간판 불빛이 도로 위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여보. 응. 고마워. 동철 씨가 고개를 돌렸어요. 뭐가? 전부 다. 동철 씨가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봤어요. 28년 전에 가게 문 앞에 채소 박스를 놓고 갔던 사람. 배달 전표 뒷면에 애들 먹이세요라고 삐뚤게 적었던 사람. 호떡 4개를 사들고 와서 애들 거 2개라고 했던 사람.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좋은 겁니다라고 귀 빨개지면서 말했던 사람. 내가 있잖아라고 손을 잡았던 사람. 말보다 행동이 먼저인 사람. 28년 동안 한 번도 변하지 않은 사람. 나도 고마워. 동철 씨가 작게 말했어요. 창밖을 보면서 가끔 생각합니다. 25년 전에 시어머니가 쓸모없는 땅을 던지지 않았다면, 정태가 쫓아내지 않았다면, 쓰레기 봉투에 짐을 싸지 않았다면, 동철 씨를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준호도 태어나지 않았을 거고, 순잔의 반찬도 없었을 거고, 이 건물도 없었을 겁니다. 나쁜 일이 좋은 일의 시작이었어요. 물론 그렇다고 그때가 안 아팠던 건 아닙니다. 야, 밥은 25년이 지나도 기억나요. 밭이 문제야도 기억나고 서연이가 엄마 가지 말라고 울던 목소리도 기억나요. 흉터는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흉터 위에 꽃이 폈어요. 새벽 5시 12분에 채소 박스. 삐뚤한 글씨의 메모. 힘들면 말해요.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좋은 겁니다. 내가 있잖아. 그 꽃들이 흉터를 덮었습니다. 저는 김순자입니다. 30살에 쓰레기 봉투 하나 들고 쫓겨난 여자. 야, 밥으로 불리던 여자. 아들 못 낳는 밭이라고 무시당한 여자. 그리고 지금은 남편 이동철의 아내, 딸 서연이, 서윤이의 엄마, 아들 준호의 엄마, 프랜차이즈 순잔의 반찬 대표, 카페 순잔의 사장, 50억 건물주. 저는 김순자입니다. 아들도 있고 딸도 둘 있고 50억 건물도 있는 김순자.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지금 힘드시더라도, 지금 바닥이시더라도 그 바닥이 끝이 아닙니다. 제가 증명했어요. 쓸모없는 땅 위에서도 꽃은 핍니다. 쓰레기 봉투 하나로도 인생은 다시 시작됩니다. 여러분도 꼭 행복하세요.